1, 2차 세계대전과 군비 경쟁을 하던 그 유럽의 방위산업 업체들도 통폐합합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아이러니하네요. 한국과 북한은 남북한 대치를 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늘 긴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매일 우리는 핵 개발을 한다. 그럼 뭐 미사일을 방어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과 북한은 암수 레이스를 이어온 거잖아요. 유일무이한 K방산의 경쟁력이 바로 뭐냐? 합리적인 가격. 대량 생산이 되고 네. 계속해서 부품들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품들이 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우수한 성능이 보장되는 거죠. 오늘 밭의 초대석에서는 여의도에서 지금 가장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3프로 TV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요. 최근 방송도 되게 감명 있게 봤는데 중국 얘기 예.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방산 얘기하면은 항상 이분을 저는 떠올리고 있고요. 좀 말씀하신 대로 K 방산이 정말 이거 국뽕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대단한 좀 업적이고. 앞으로 한국을 좀 먹여 살릴 하나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차원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나 자산 운영의 최영진 전무님이신데요. 아마 이 분야에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유명하신 분이고요. 27년 차 금융 전문가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밀리터리맨. 밀리터리맨. 네, 여의도 밀리터리 줄여서 여밀맨. 이런 별명이 생겨서 여밀맨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3프로 나가서 네. 우리 김동관 의장님이 새로운 별명 네. 알보중. 알고 보니 중국 전문가에서 알보중에서 뭐 이런저런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약간 2017년부터 약간 이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코인 세계에 입문해 갖고 이 코인은 앞으로 미래 디지털 금,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나 블록체인 또 필라소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사실 또 업계 최초로 디지털 자산 팀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리고 관련된 방송도 좀 했었고 뭐 찾아보면 드림플러스의 블록객이나 뭐 옛날에 클럽하우스라고 막 코로나 때 핫했던 거기에 투자 이야기 뭐 이런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현직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전문적인 방송인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하거나 투자 관련 이야기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 하는 걸 좀 좋아해서 공부를 하다가 부산이 블록체인 산업을 좀 진흥하겠다라고 해서 몇몇 개 좀 주요 기관들을 모아서 협회를 만들 때 발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고 또 규제 특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으신 분이라서 종종 오셔서 재밌는 답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 분이시니까 오늘 준비한 얘기 좀 K 방산인데 제가 감동받았던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K방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는 또 많은 방송에서도 또 드라마 방송에서도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공중파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보면 올 초 2월이잖아요. 요 사진 기억나세요? 이거 정말 화제가 많이 됐죠. 그 밈도 많이 돌고 짤도 많이 돌고 여기다 이름 그 대사를 붙여가지고 많이 돌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또 옆에는 이제 벤스 부통령이 두 손을 밖에 쥐면서 젤렌스키는 팔짱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했던 말이 뭐냐면 without us 우리가 없으면 you don't have any cards. 너는 카드가 없어. 그래.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디 고개 꼿꼿이 들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정말 약속의 서름이 무엇인가를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느꼈던 그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 위에 있는 두 사진은 폐허가 된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저게 중앙청 옛날에 있었던 뒤에가 북악산 그러네요 진짜네요. 그렇죠? 그 아래에 있는 건 우크라이나 키우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사실 그 미국에서 교민들의 표정들이 좀 생생한데 저는 이게 바로 약소국의 서름이다. 스스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Without us 우리가 없으면 you don't have any cards. 너는 아무런 카드가 없잖아.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카드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정말 이 가슴 아픈 사진을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픈 전쟁 폐허 속에 그냥 멈춰 있었던 나라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950년에 그렇게 폐허가 됐는데 네. 전쟁 이후에 정말 뭐 소총 하나 못 말던 우리나라가 네. 어떻게 지금 거의 200억 불에 가까운 무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가? 그 방위산업은 1970년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진인데 제가 뭐 국뽕도 아니고 뭐 네. 보수골통도 아니고 네. 그러나 우리가 자주국방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선언을 하고 방산 산업을 육성하기로 합니다. 네. 사실 부산에 가면서 병기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 미국의 M16 소총을 조립하는 것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존해서만은 절대적으로 자주국방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자주국방. 네, 그렇죠. 저는 저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왜 가슴에 크게 와닿냐면 네. 젤렌스키가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에 있던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국가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근데 네.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핵무기를 전부 네. 러시아에게 넘겼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게 미국과 러시아 간의 네. 핵 감축 협상 때 네. 사실상 핵은 줄 테니 안보를 보장해 달라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보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만약에 그들이 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침공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처럼 저렇게 3년 넘는 전쟁의 폐허에 빠져 있지 않을 텐데 네. 저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나토 유럽국들의 지원이 없으면 그렇죠. 단 하루도 전쟁을 지속할 수도 없고 단 하루도 정부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강하셨던 것으로 보고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1971년인데요. 71년도. 예,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그때 그리고 했구나. 1973년에는 네. 이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창원이나 네. 또 대전, 거제 이렇게 이런 증지에 국영 방산 기업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고 이 시기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M16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 부산 M16. 병기창을 통해서 소총 변화로 생산을 시키고 네. 또 국내 최초로 K1 전차 개발을 착수합니다. 이때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탱크가 없어가지고 네. 소련제 탱크로 그래서 밀고 내려오던 북한군에게 완전히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픔이 좀 있었다. 그다음 뭐 차곡차곡 가면 우리가 80년대 가면 또 기초무기 체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단계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좀 잘 알지만 자주국방의 기초를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날 네. 서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네. 어쨌든 전두환 정부나 노태우 정부는 육군 네네. 장성 출신들이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80년대에도 아까 말씀드린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통해서 뭐 한화, 네. 지금은 사실 LIG 넥스원이지만 그때는 이제 LG였고, 네. 그리고 뭐 대우, 그다음에 그때 현대전공, 그다음에 삼성 이런 주요 5대 대기업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뭐 KH-178 뭐 견인포라든가 네. K200 장갑차, 형궁 대전차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면서 차곡차곡 해 나갑니다. 특히 이제 1990년대로 가면 우리가 가장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K9 자주포 있잖아요. 네네. K9 자주포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서 개발을 단행하기 시작한 거고 이게 이제 훗날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 종목이 됩니다. 여기서 뭐 좀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런 무기 체제들을 갖추고 또 한국 항공 우주라고 해서 카이라는 회사가 카이 있거든요. 있죠. 전투기 네. 만드는 회사. 네. 이 회사도 1990년대에 이렇게 출범이 되죠. 2000년대가 되면 조금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네. 방산 산업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오. 터키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도 하고요. 아. 이것이 첫 번째 대형 방산 수출의 시작입니다.
K9은 누가 만든 거예요? K9은 지금 저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는데 그래요? 오. 원래는 이제 삼성 항공, 삼성 테크윈이라고 테크윈 하는 회사 알죠. 예. 2014년에 통합했죠. 저희가 네. 이제 인수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네. 우리나라가 저 K9 자주포를 터키에 수출하면서 사실은 첫 대형 방산 수출을 시작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T-50이라고 하는 고등 훈련기를 네. 초도 비용을 성공하면서 이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록히드 마틴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조립한 거죠. 그리고 방사청이라고 하는 방위사업청을 신설해서 이때가 왜냐하면 뭐 율곡 비리라든가 방산 비리가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방위산업청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RFP를 보내서 네. 수주를 받고 적정한 마진을 유지해주고 네. 그 정부 주도로 그 입찰 경쟁을 통해서 방산 비리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도 방위산업청 주도의 수출 또 일원화 전문화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네. 이거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많은 또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방위산업이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기에서의 방위산업청 체제가 유효했는데 네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위산업을 국가 주도라기보다는 거의 민간 주도로 진행을 하고 정부가 서포트하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R&D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로만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좀 뒤에 가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2010년도 들어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KT-1과 TA-50 수출하고 또 이라크에 FA-50 또 24대 수출하고 그다음 필리핀에 FA-50 10대 수출하는 등 수출을 본격화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성장을 또 합니다. 또 방산 R&D 투자도 확대하고 네.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쭉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2020년 최근이네요, 이제. 최근이죠.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일어나고 나서 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K9 자주포 네. 또 전차 네. 그리고 뭐 천무 이런 그 다연장 로켓포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고요. 네. 또 중동 국가들 중동 국가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네. 그리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 천궁2라고 하는 이게 천궁2는 지대공 방어 시스템입니다. 바닥에서 하늘에 있는 목표를 쏘아서 맞추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거를 이게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미국이 옛날에 우리가 이라크 전쟁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날라오는 표적들을 땅에서 맞추는 것들인데 네. 그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거의 이게 한 건당 한 4조씩 하거든요. 엄청나게. 4조요? 네. 와, 이게 한 대박이구나. 세트가 한 4천억이 넘기 때문에 야, 대박이다. 한 10세트씩 팔면은 이게 한 4조씩 나갈 겁니다. 야. 그리고 이제는 호주의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를 저희가 어. 또 수출하기도 하고 이게 좀 국가별로 또 이게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그래서 우리 방위 산업을 쭉 한번 보면 네. 80년대부터 이게 빨간색 줄이 우리 방위 산업의 국방비의 어떤 실질적인 총액 그로스가 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올해 한 61조 원 되니까 60조. 61조 예, 엄청나죠. 네. 거의 국방 전체 국가 예산의 한 9% 조금 넘어요. 10%는 네네. 좀 안 되고. 네네. 그다음에 GDP 대해서 이제 비중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국가 GDP 대비해서도 우리나라는 한 2%대 후반 네, 쓰고 있는 거죠. 쭉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근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무슨 뭐 3%로 올려라 막 그런 뭐 고향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막, 예. 혹시 그때 강연 한 3번 들으셔가지고 예. 내용을 많이 외우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K방산이 얼마나 수출을 많이 했느냐를 보면 이게 지금 세계 지도잖아요. 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가로 열고 있는 거는 앞으로 할 것이고 어. 가로가 없는 건 이미 수출한 겁니다. 아,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여기 다 수출돼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네. K9 클럽이 있어요. 이 K9 자주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 방산 수출의 효자 종목이면서도 자존심인가를 느낄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FA-50과 같은 이 전투기들 그리고 훈련기들이 네. 동남아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많이 수출이 되어 있고 네. 중동 지역에는 지대공 방어 시스템 천궁2, 현궁 이런 것들이 수출돼 있고 네. 지금 페루의 장갑차가 진출이 있는데 브라질, 칠레 등도 뭐 레드백과 같은 장갑차나 네. 그 KF-21과 같은 경 전투기 그리고 잠수함까지 그리고 미국은 지금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하고는 뭐 해군 MR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해군 신조 그리고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우리는 K9 자주포에 대한 뭐 수입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 외에도 여기 적히지 않은 나라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K 방산에 대한 수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별로 한 30억 불대로 이렇게 수출을 했잖아요. 네네. 그냥 주로 이제 어떤 거였냐면 MRO 수요 중에서 탄약 같은 거, 탄약, 소모품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예. 한 연간 한 3조에서 4조 정도 이렇게 수출했던 거고 네네. 그것이 이제 2021년 들면서 조금 확대됐다가 전쟁이 일어난 2022년에 173억 불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기하급 거예요. 수적으로 그냥 확 올라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B2G이기 때문에 네. 수주를 할 때 정부랑 같이 이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네. 조금 2023년, 2024년에 좀 주춤했던 이유는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4년 12월에 계엄 선포가 있었고 네. 탄핵 정국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그 딜 클로징이 좀 안 됐었던 거고요. 근데 그 딜 클로징이 다시 후연돼서 지금 2025년에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는 그때 당시 한 200억 불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0억 불은 당연히 초과하고 네. 그 이상 실적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무기 수출 국가로서 우리가 목표를 사회를 갖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은 한 3%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2028년 글로벌 점유율 목표를 한 8% 가까이 6% 갖고 있으니까 네. 이 정도면 저희가 글로벌 탑 10입니다. 탑 10.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6%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탑 10이 아니라 거의 한 6, 7위권까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 여기에도 또 빠지겠지만 뭐 하나 오션이나 하나 시스템과 같은 대형 방산 기업들이 이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방산이 이렇게 갑자기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는지 예. 그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수요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바로 예. 전쟁입니다.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예. 전쟁이 뭐 한 달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예.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어요. 어. 전쟁이 일어나면 매일매일 포도 쏘고 그쵸. 그죠? 그냥 막 무기가 파손도 되고 다 그러잖아요. 써 제끼는 거잖아요. 다 그냥. 예. 근데 뭔가. 3년을 전쟁을 했는데 예. 무기가 남아나겠습니까? 진짜 거의 수십만 발을 계속 쏟아낼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냥. 그래서 사실 나토에 있는 무기를 모두 다 긁어 모아가지고 폴란드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 지원을 했는데 네.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그 무기를 다 지원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급한 나라가 어디냐면 불나면 바로 옆집이 그렇죠. 소화기 놓죠. 네. 화재품 들고 옆집 도둑 들면 바로 세컨 놓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러시아와 바로 인접 국가니까 나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헌집들을 다 우크라이나에다 주고 또 금융 지원들이 있으니까 네. 무기를 빠르게 도입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1989년에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요. 그렇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네. 미국과 소련이 예. 미국과 러시아죠. 미국과 러시아가 군비 감축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예. 예. 냉전이 끝난 거니까. 그렇죠. 유럽은 음. 러시아로부터 안전하게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공급받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런 곡창지대를 통해서 곡물 가격도 안정되죠. 평화의 시대 30년을 살고 옵니다. 그렇죠. 자, 평화의 시대 30년을 사는데 방위산업을 육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1, 2차 세계대전과 군비 경쟁을 하던 그 유럽의 방위산업 업체들도 통폐합합니다. 아. 미국도 방위산업을 통폐합합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통폐합하고 축소했으니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시스템이 특히나 네. 첨단 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공장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이 필요하죠. 숙련된 인력도 없고요. 지난 30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빠르게 조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렇게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국과 북한은 남북한 대치를 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늘 긴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매일 우리는 핵 개발을 한다. 그럼 뭐 미사일을 방어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국과 북한은 암스레이스를 이어온 거잖아요. 군비 경쟁도 해왔던 거고 네. 서로의 무기를 업그레이드했던 거고 네. 매년 미국과 함께 연합훈련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던 대한민국 한 5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거북이가 된 거지. 토끼는 자고 있는데 거북이는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K방산의 경쟁력이 바로 뭐냐? 합리적인 가격. 대량 생산이 되고 네. 계속해서 부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품들이 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우수한 성능이 보장되는 거죠. 네네.
이걸 가지고 유럽 시장 특히나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기가 급하다는데 뭐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있는 걸 줄 수도 있고 바로 뭐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뭐 4개월 만에 주고 하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방산업체인 WGM 같은 회사들과 또 현지 생산까지 지금 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 방위산업이 해외 진출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유럽 현지에서도 지금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이 얼마를 어디서 수주했냐 이렇게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I,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가 이러한 무기들을 통해서 이 시기가 쭉쭉쭉 보이잖아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최근 3년 동안 무려 43조 원이라는 수주를 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겁니다. 그죠? 진짜 애국자들이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을 보면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뭐 시장 점유율 제가 1위라고 말씀도 드렸고, 전 세계 1등. 호주,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지금까지 10개국인데 이제 베트남까지 하면 11개국. 이번에 뭐 인도, 파키스탄 전쟁 났었잖아요. 거기서도 인도에서는 사실 우리 K9 자주포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 청궁2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2023년에 사우디아라비아, 2024년 작년에 이제 이라크 이렇게 수주할 정도로 중동 지역에서는 확고한 이제 입지를 굳혔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보다 더 중장기적으로 수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유럽 국가 말레이시아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뭐 당연히 K2 전차가 핵심이고 이 역시도 2022년에 폴란드에 대규모 납품하고 또 지금 합작까지 하고 있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항공 우주가 그동안 좀 많이 쉬었긴 한데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FA50 경 공급기를 대표로 하는데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페루, 말레이시아 거기에 FA50 그리고 사우디의 FA21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이제 사실 이제 K방산에 대한 소식이었고 앞서 제가 이제 그 얘기했던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어떤 그 2월 28일 백악관 협상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야 이거 트럼프가 나토 연합국인데 아무래도 유럽에서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고 변화무쌍인데 안 되겠어. 그래서 트럼프가 방위 산업에 오히려 악셀 페달을 밟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트럼프는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미국의 왜 우리가 유럽의 방위비를 이렇게 분담해야 되느냐. 뭐 우리나라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한테도 방위부터 방위비 분담 뭐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 나라 지키는데 니네 돈으로 해야지.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니네는 날도둑놈이다. 어떻게 방위비를 1.6% 쓰냐. 그렇죠. 최소한 3%를 올려라. 이게 지금 유세 때 하던 말이에요. 대통령 되고 나서는 5% 올려라. 막 이랬어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젤렌스키 대통령 불러가지고 그 유동해변이 가서 한마디 하면 나는데 유럽 국가들이 지금 스스로 알아서 다 3% 이상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회담 이후에 8천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조 원 되는데 1,300조. 유럽 EU 재무장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 쭉 보면 폴란드는 이미 바로 우크라이나 옆에 있으니까 알아서 이미 4%도 넘어가 있잖아요. 준 전지 상태는 여기 있는데 이미. 근데 여기 밑으로 남쪽으로 갈수록 봐봐요. 여기 남쪽으로 갈수록 멀수록 멀수록 대서양 끝에 있는 스페인. 전쟁과 관계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미국 건너가면 돼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요 황금기가 왔고 트럼프가 엄포를 하니까 영국에서는 방위비를 GDP 대비 2.5%로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방위펀드 만들겠다. 독일은 2천억 유로, 우리나라 돈 한 300조 규모로 특별 방위비 기금 편성하겠다. 그리고 방위비에 대해서는 그 부채 캡을 세우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까지. 그리고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서의 어떤 보면 방산 맹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는 GDP 대비해서 2.1%인데 국방비를 이제 30년까지 2배 증액하겠다. 유럽 자체 방위를 위한 핵 우산론을 제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유럽 국가들한테 내가 독일에게 지면 안 되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좀 더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가 또 브렉시트를 했던 영국도 이 나토긴 하지만 또 EU는 아니고 여기에 복합적으로 지금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의 또 복잡한 셈법들이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오늘은 좀 알겠습니다. 그만하도록 하고 이런 형태로 조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